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증시는 물론이고 외환, 채권, 상품 시장 모두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봤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과 전략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임성우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 중반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보다는 잠잠하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뒤로 갈수록 뉴욕 증시가 또 출렁했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종이 무너졌습니다. 수요일장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10% 넘게 폭락했다가 가까스로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7% 가깝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향권에 놓인 AMD, 브로드컴 등도 줄줄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미끄러졌고요. 전날 가까스로 복구시켜놨던 4천선이 다시 붕괴된 거죠. 이날 나스닥은 3%, S&P 500과 다우도 각각 2%, 1% 넘게 빠지면서 지난주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시장은 작은 불띠 하나만으로도 활활 타오르는 역대급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와 비교하면 그래도 생각할 여유가 조금이나마 있었던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옵니까?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뉴욕 증시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지만 월가에선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방향 전환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이른바 헤드페이크일 수 있다. 최근 반등은 힘든 시기를 예고하는 신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흐름을 보면 S&P 500 지수는 기존 최대 상승폭을 경신하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평균 이하의 수익률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15번의 거래일 이후 6개월 동안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한 건 43%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런 헤드페이크는 시장 침체기에 자주 발생하고요. 경제 위기 때만 일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15번 중 2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또 다른 2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고 한 차례는 87년 블랙 먼데이 폭락, 나머지 9차례는 대공황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지난 조사의 2배인 45%로 나타났다 짚기도 했는데 앞선 사례들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유연성이 증시에는 더 안 좋다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네, 버팔로 베이유 커머더티 애널리스트는 이 관세 부과 기한을 연기하면 이 시장에 3개월 더 어두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찾아올 것이다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유예 발표가 나온 당일 S&P 500 지수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교차한 건데 차트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증시 단기 조정이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약세장 진입 신호로 해석합니다. 물론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지만 S&P 500을 예로 들어보면 지난 50여 년간 23차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이미 발생 전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했고요. 나머지 46%는 데드크로스 이후 매도세가 가팔라지면서 해당 시점 이후 반등하기 전까지 평균 19% 하락했습니다. 특히 1981년, 2000년, 2007년 데드크로스는 그 이후 하락폭이 각각 21%, 45%, 55%로 컸습니다. 상당히 컸군요. 네. 그래서일까요? 주요 기관들이 지금 시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네, 먼저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가 올해 미국 기업 실적 전망치를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네. 시티그룹은 S&P 500 지수의 올해 연간 목표치를 종전 6,500에서 5,800으로 내려잡았는데 편입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을 255달러로 종전 270달러에서 낮췄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 올해 EPS 전망치를 271달러에서 257달러로 내렸습니다. 시티는 상호 관세 유예로 단기적인 침체 가능성을 낮추긴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평가하면서 또 요동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으로 급등하면 S&P 500이 5천선 아래로 폭락하고 지난주 저점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 경고했고요. 제프리스도 S&P 500 연말 목표치를 5,3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요, 이 투자자들이 지난 2달 동안 미국 주식 보유 비중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6%는 미국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밝혔는데 최근 2년 새 가장 낮은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무려 50%포인트 넘게 급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세계 경제에 대해 30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응답자 18은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것이다 답했고요. 절반에 가까운 42%는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네. 자,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갈 곳을 잃고 있는 모습인데 이 피난처로 어디가 꼽히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인도 증시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두 고래 싸움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인도는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인도 증시가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증시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모두 하락했을 때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특히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제조 허브로 주목받고 있는데 최근 인도산 애플 아이폰이 60%가량 늘어난 게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보다 관세 장벽이 낮은 인도에서 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단기 채권에도 몰리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장기채가 널뛰고 있는 요즘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단기채 ETF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1에서 3년무의 미국채에 투자하는 뱅가드 단기채, 1년 미만으로 만기가 짧은 미국채를 담은 아이셔즈 단기채는 6개월간 각각 2%대 수익률을 올렸는데 지난 한 달간 아이셔즈 단기채에는 우리 돈 1조 8천억 원 이상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급락장을 앞두고 미리 주식을 팔아 주목을 받은 워런 버핏도 단기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난해 3분기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미국 단기채 규모는 2,800억 달러가 넘는데 1년 새에 2배 넘게 늘었고요. 관세 전쟁 폭락장 속 버핏만 유일하게 자산이 늘었다는 걸 감안하면 눈여겨볼 만한 전략입니다. 또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이 단기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레이트 셀렉트 단기채 펀드는 설정액이 연초 대비 1조 7천억 원 넘게 늘어서 채권형 공모펀드 가운데 올 들어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하루만 돈을 넣어도 연 3% 내외 이자를 받는 파킹형 ETF도 투자 대기 자금 수요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해 만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